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대구의 낙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대구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가 단독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증가에 떠도는 소문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자, 영남일보 1면과 5면에 실렸는데, 자, 1면 기사입니다. 1면 기사 보시면 영남일보 1면 기사. 박 전 대통령 국민과 소통, 조만간 활동, 대구 1년, 대구로 간 지 1년이 됐죠. 1년을 맞아서 유영하 변호사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조만간 이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 구체적인 형식은 또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구 달성 사저 입주 1주년이 24일입니다. 앞두고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과도 소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정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외출도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도는 데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저 밖에서 가족과 지인을 수시로 만나면서 식사도 한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유언비어다. 그리고 달성 사저에 입주할 때만 해도 오랜 수감 생활로 다소 몸이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루빨리 국민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석을 할 때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이 서울까지 와서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그 우려도 있었지만은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영남일보 그 일문일답을 보면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대변인 역할도 하는 최측근이죠.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박심 팔회를 한다, 그런 비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필하겠다고 대구에 가서 대구시장 선거에 뭐 출마를 시도를 했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출마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가장 빈번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촉을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도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정말 그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전혀 아니다.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사저로 같이 돌아와서 한단도 나눈다.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참모와 장관을 지낸 분들 중 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서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 중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도 했다. 그 장관이나 참모 출신들과 언론인들과도 만나 만찬도 가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를 밝히는 것이 보도가 안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 그 접촉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그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담당 취재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가고 나서는 저는 그 전에 청와대 출입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재를 하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아는데 실제로 최근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달성군에 그 전에 지역구죠. 지금 그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때 그 최순실 게이트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때 참석을 해서 흔쾌히 축하를 해주곤 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소식입니다.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를 찾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간첩 이렇게 맞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방첩사 찾았다. 자, 중앙일보. 간첩 이렇게 맞나? 방첩사는 그 원래 국군 방첩 그리고 군사 보안 업무를 하는 그 부대인데 원래는 국군 기무사였죠. 그 전에 보안사. 국군 기무사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가 뭐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에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 지원사령부 이렇게 바꿨는데 인력도 뭐 30% 이상 감축되고 임무 범위도 제한이 되면서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 간첩 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 부대 안의. 그리고 뭐 이 방첩 활동은 군부대 밖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같이 하죠. 과거에 국정원과 서로 협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의 보안 방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 그리고 조직도 다 보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방첩사 그러니까 기무사 보안사를 통틀어서 간 거는 31년 만이다. 31년 만에 갔다. 보안이 생명, 방첩 활동의 총력 이런 강조를 했고 사이버 작전사령부도 비공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부 그 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헬로윈 참사를 뭐 이용하라. 그리고 또 구호도 전부 다 뭐 태진이 조문이다. 뭐 이런 것. 이런 구호 지령까지 다 내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죠.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아니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 라고 말했다. 북한이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려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한 말이었다. 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민노총. 오늘도 북한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5면. 민노총 선거 시작되자 김정은에게 기쁜 소식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노총 조직국장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북한에 자주 연락한 민노총 조직국장 보고문 쓰고 지령도 받았는데 2020년 9월 29일 보고문에서 그때 민노총 선거 그러니까 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공고가 됐는데 그 직후에 조만간 총회장님 김정은을 지칭하는 겁니다. 조만간 총회장님께 기쁜 소식 보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그렇게 보고를 한 직후에 석 달 뒤에 경기 동부연합위원장이 당선이 됐다. 대선 직후에 지령문이 내려왔는데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북한이 보낸 지령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대통령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진보운동 세력의 지방선거는 지지 세력 확대할 좋은 기회다. 민심을 활용해서 진보 세력을 확장하라. 이런 보고까지 그 민노총에 버젓이 하는 민노총 조직국장. 민노총에 엄청난 이 세금이 기원이 되죠. 그런데 그 세금을 받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조직국장이 일종의 그 간첩 스파이 노릇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소식. 오늘 조간의 주요 기사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어제 두 번째로 기소가 됐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그전에 뭐 기소된 적은 상당히 많았고. 자, 서울신문 일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중대범죄 혐의 법정행, 중대범죄 혐의 법정행,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간 것도 처음인데 아주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 수사에 착수한 지 대장동 관련입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고 제1야당 대표가 중대범죄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서 기소된 건 사상 초유다. 어제 공소장에 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라고 적시가 됐죠. 검찰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미끼로 기업들이 성남FC의 후원금 총 133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 제3자 뇌물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정부패 혐의죠. 이것은 뇌물이니까 이렇게 기소가 되면 민주당 당헌에 대표적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꼼수를 써가지고 어제 거기서 셀프 구제를 했다는 그 내용은 어제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 이재명 주 2, 3회 법정 출석해야 할 것. 제1야당 대표가 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공휴일 빼면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저번에 보니까 오전에 가서 오후 재판까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가 중에 계속 법원에 가 있어야 되는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런 사람이 당 대표직을 계속 하겠다고 어제 꼼수를 쓴 거죠. 선거법이어서 대장동 재판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추가 기소할 때는 법정 출석이 확 늘어난다. 사실상 주 2, 3회까지 늘어나면은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어렵게 되죠. 그런데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직을 좀 내려놓으면은 이재명을 보호하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다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이 없어지죠. 내년 4월 총선인데 공천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뭐 봉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직을 어떻게든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선거법 관련해서 격주로 매주 금요일 날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대장동 관련은 이 중대성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은 그 출정 횟수가 주 한 2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만배 재판이 매주 2번씩 열리고 있죠. 그러면 이거 2번 열리면은 그 선거법 있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앞으로 백현동 등 관련해서 추가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법정 출석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결국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를 넘어서 우리 헌정에 대한 리스크,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가 전체에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법원 리스크고 자, 검찰 리스크 여전합니다. 이 조선일보 사면기사 보시면 428억 약정, 김만배에게 약속받은 대장동 수익, 쌍방울, 백현동, 이재명 관련 수사 줄줄이 남아있다.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검찰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된다. 재판은 법원에 출석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검찰에도 계속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뭐 표결이 또 뭐 부결이니 가결이니 이거 상당히 제대로 국회가 헌정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법조계,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로 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기소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다.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그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수익증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 부정처사 후 뇌물이죠. 이것을 계속 수사 중이고, 또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용, 핵심 측근 김용이 이 대선 후보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과 이재명의 연결성을 또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것도 그 수사 중이고 많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자, 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이재명 본인의 이 정치적 생명,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 나라를 흔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국민들을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 한 사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도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 큰 결단, 피해자와 더 소통을. 자, 이재명이 일본의 하수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삼전도에 굴욕했는데, 민주당 출신이죠. 국회의장은 당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다만 이 양보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굴욕 외교라고 민주당이 비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은 상대적으로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일로를 걸을 때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대위 변제,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도 민주당 출신이죠.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국회의장을 지낸 두 사람은 그 원로급이죠. 원로급, 민주당 원로급 중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3일 조간딱불 마치겠습니다.